결집값 처리에 있어서 자기회귀 모델을 사용한 결측치 대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결측치를 대체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본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모델링하는가에 따라서 상관성과 분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측치를 단순히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덜 왜곡되겠지만 여전히 데이터의 분포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상관성이 높아지고 분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상관성에 대해서는 결측치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회귀를 통해서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결측치를 대체하는 변수와 나머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회귀 모델을 사용해 결측치를 대체하면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결측치를 대체할 때 데이터의 분산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것은 모델이 결측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변동성을 완전히 복원하지 못하거나 예측된 값들이 원래 데이터보다 평균에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회귀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측치에 대해서 회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값을 사용해 그것을 결측치 대체값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것은, 자, 상관성은 높아지고 분산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유고요. 자, 그래서 아직은 3과목에 있는 자기회귀 모델 내용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우선은 결측치 대체할 때 자기회귀 모델을 쓰면 상관성이 높아지고 분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변환이라는 것은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모델의 최적화 작업이 용이해지고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스케일링이 있는데, 스케일링은 단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죠.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데이터를 특정 구간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0에서 1로 바꿔주는 것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의 민값과 맥스값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데이터 값에서 전체 데이터의 민값을 빼고 그것을 범위죠. 전체 맥스값에서 민값을 뺀 것으로 나눠주면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x가 x의 민값이었다면,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요. 여기 있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나눠도 결과가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가 민값이었을 경우에는 0이 되는 거고요. 이게 민값이었을 때. 자, 그리고 x가 x의 맥스값하고 동일한 것이었다면 분자와 분모가 동일한 형태가 되니까 약분해서 1이 나오죠. 그래서 1은 x의 맥스값이었을 때 1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민과 xmax가 0과 100일 경우 50점은 50 빼기 0이고요. 100 빼기 0이 되죠. 그래서 50 나누기 100이 되어서 0.5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이 처리 전이에요. 이 데이터는 30에서
50의 범위를 갖고 있는데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값의 범위가 0에서 1로 바뀐다는 것이죠. 분포는 유지가 되었지만 값의 범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탠다디제이션 Z스코어라고 하는 것인데 데이터에 평균을 0, 표준 편차는 1인 표준 정규분포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정규분포의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식을 보시게 되면 각각의 값에서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경우 90점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한다면 90 빼기 80 한 값을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식 꼭 암기해 주시고요. 물론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 100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 편차와 분산의 관계는 분산을 루트 씌우게 되면은 표준 편차가 되죠. 그래서 항상 표준 편차가 나와야 되는데 분산이 나오는 경우 조심해 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before하고 after를 봤을 때 before는 평균이 0이 아니고 표준 편차도 1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평균이 0, 표준 편차는 1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인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탠다디제이션은 데이터가 상대적 크기나 비율로 변환되어서 단위가 없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중앙값과 IQR을 사용해서 인상값 영향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스케일러고요. 강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상값의 강건한 특징을 갖고 있는 스케일러입니다. 맥스 앱솔루트 스케일러. 그래서 앱솔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수가 없어요. 최대 절대값이 1, 0은 0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상값의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다음은 단순함수 변환인데요. 한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외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분석 모형에 적합하게 변형하는 방법이에요. 꼬리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만약에 오른쪽 꼬리가 길다면 로그나 제곱근, 역수를 사용하고요. 왼쪽으로 꼬리가 길 때는 제곱이나 지수 변환을 쓰게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값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큰 값을 작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나 제곱근, 역수 등이 큰 것을 작게 만드는 동작을 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꼬리를 짧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왼쪽 꼬리가 길다, 음의 외도라는 거죠. 그러면 작은 값을 크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적용하면 되겠죠. 제곱과 지수 변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비선형이었던 것을 선형으로 바꿀 때도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수 관계에 있었던 값을 로그를 취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선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제곱 관계에 있던 것에 제곱근을 취하면은
비선형이 선형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도 성립을 해요. 로그 관계에 있던 것에 지수를 취하면, 또 제곱근 관계에 있던 것에 제곱을 취하면 선형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 동작을 써주시는 거예요. 박스콕스 변환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가진 스케일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단 상대적 특성이 반영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특히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규분포에 가깝게 만들거나 데이터의 분산을 안정화시킬 때 박스콕스 변환을 사용합니다. 정규성을 가정하는 분석법을 사용하기 전에 활용하는 데이터 전처리 기법 중에 한 가지이고요. 특징으로는 0 또는 음수의 데이터를 가진 경우 적용할 수가 없고 양수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수나 양수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는 데이터를 먼저 양수로 변환시켜서 박스콕스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여 존슨 변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 존슨이라는 것은 음수나 양수 데이터 모두를 가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정규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박스콕스 변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람다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서 이 박스콕스에서 람다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데이터 값을 y에 마이너스 2승이 필요하다. 그러면 람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승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루트를 취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0.5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여기는 제곱이 필요할 때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람다 값을 구해서 돌려주게 되고요. 람다 값의 종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 초점 아래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분포가 정규 분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박스콕스 변환이죠. 상관계수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상관계수라는 것인데요. 이 편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 측정한 상관계수를 말합니다. 변수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들의 효과를 배제하고 두 변수 사이에 순수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식이죠. 자, 여기에서 파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주의 깊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계열에서도 ACF, PACF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 P가 파셜이에요. P라는 것, 파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특정하게 두 개만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파셜이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편상관계수라는 것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봤는데요. 만약에 x, y, z라고 하는 세 개 변수가 있었다면 x와 y의 편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x와 z, y와 z 사이의 상관계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x에 대한 z의 영향과 y에 대한 z의 영향을 회귀 분석을 통해서 발견해 제거를 하고요. 각 회귀 분석에서 얻은 잔차를 이용해서 x와 y의 관계를 다시 상관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상관계수가 x와 y의 편상관계수가 되는 것이죠. 포인트 바이세리얼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는 이분형, 다른 하나는 연속형인 경우 상관관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피어슨 상관계수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의 변수는 이분형, 이 이분형이 두 개의 범주를 갖는 영목 척도를 말해요. 성별 같은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속형인 경우에 사용한다. 자, 그리고 피셔의 이분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이분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피셔의 정확검정으로 수행이 되고요. 이분형 변수니까 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범주, 여기도 어떤 범주에서. 자, 그래서 2 곱하기 2 분할표에서 두 변수의 독립성을 평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특히 샘플 크기가 작은 경우 유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례 시험에서는 여기 있는 편상관계수나 포인트 바이세리얼 상관계수, 피셔의 이분 상관계수라는 것에 이름이 나와 있고 특히 이 편상관계수에 대해서 찾는 것, 설명을 보고 찾는 것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각각에 대해서 특징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측정값을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이유를 정규분포의 당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의 근사와 중심극한 정리, 오차의 법칙인데요. 이항분포의 근사라는 것은 이항분포는 표본 크기 n이 충분히 크고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모두 0에 가까워지지 않을 때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행횟수 n이 커질 때 이항분포 b가 표본의 크기 n, 성공 확률이 p로 존재한다면 평균이 n 곱하기 p, 분산이 n 곱하기 p 곱하기 q인 정규분포와 거의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항분포는 성공 확률 p가 매우 작고 시행횟수 n이 매우 클 때 포화성 분포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은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표본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의 표본 평균은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확률 표본의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n이 충분히 크다는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히 크다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다 라는 것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 되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해집니다. 오차의 법칙은 실제 값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이 측정값의 평균이라면 오차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의 근사, 중심극한 정리, 오차의 법칙에서 모두 다 정규 분포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심극한의 정리에 따르면 모집단의 분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항분포든 포화성 분포든 희분포든 이하분포든 지수분포든 상관없이 이 n이 충분히 크다면 확률 표본의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요것 중심 극한의 정리 꼭 기억해 두시고요.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라플라스 정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에 수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시행이 많아질수록 통계적인 확률이 수학적인 확률에 수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수학적인 확률이란 이론적으로 기대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의 앞을 H, 동전의 뒤를 T라고 하면 동전의 앞과 동전의 뒤가 나오는 확률이 1대 1로 같다는 것이죠. 통계적인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시행해서 얻은 확률입니다.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왔다면 통계적인 확률로 이야기를 할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려 6개의 숫자 중 하나가 나오는 확률을 굴리는 횟수를 늘리게 되면 늘릴수록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이고요. 10,000명의 몸무게 평균이 60kg이라고 할 때, 그리고 10,000명에서 랜덤으로 100명을 뽑아서 이 100명의 몸무게의 평균을 계산하면 60이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이 100명이 아닌 랜덤으로 무수히 많이 뽑으면 그 표본의 평균을 구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인 60으로 수렴을 한다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K폴드 교차 검증의 데이터 분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폴드 교차 검증에서는 데이터를 나누는 기본 방식이 동일한 크기로 나누고 행 단위로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누어 검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쓰고 그것보다 미래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쓰는 방식인데요.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의 시간 흐름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시간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시계열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상관관계나 패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하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 의존성을 유지하면서 분할하기 위해서 롤링 윈도우 또는 확장 윈도우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링 윈도우 기법은 시계열 데이터를 시간 순서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할하고 교차 검증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확장 윈도우는 초기에 작은 학습 데이터를 시작으로 이후에 윈도우가 이동하면서 기존 학습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 학습 데이터의 크기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롤링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4개 단위를 기본으로 했어요. 그리고 3개를 학습 데이터, 하나를 검증 데이터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4개, 그 다음엔 이렇게 4개,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이동해 가면서 3개는 학습 데이터, 하나는 검증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라고 했다면 처음에 1, 2, 3월 가지고 학습하고 4월 데이터로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 3, 4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5월 데이터로 검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확장 윈도우라는 것은 처음에 1, 2, 3 학습 데이터, 4를 검증 데이터로 썼다면 그 다음에는 1월부터 4월까지 데이터를 학습, 5월을 검증으로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점점 학습 데이터 크기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 데이터가 그룹별로 분집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룹 K폴드 교차 검증을 사용합니다. 그룹별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동일한 그룹에 속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동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룹 내에 데이터 간에 고유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전체를 한 개 블록으로 보고 그룹 단위로 데이터를 나누어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분류 문제에서 각 클래스의 사례수가 불균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스트래시파이드 K폴드 교차 검증인데요. 이 스트래시파이드 K폴드 교차 검증은 층별로 나누어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층화 추출을 사용하는 K폴드 교차 검증입니다. 각각의 폴드가 전체 데이터셋의 클래스 비율을 반영하도록 조정해서 나누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K폴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1, 2, 3번 데이터가 그룹 A, 4, 5, 6번 데이터가 그룹 B, 7, 8, 9, 10, 11, 12 각각이 그룹 C와 그룹 D라고 했을 때 학습 데이터를 그룹 A와 B, 검증 데이터를 그룹 C와 D, 학습 데이터를 그룹 C와 D, 검증 데이터를 그룹 A와 B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 개 그룹에 있는 데이터들이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스트래시파이드 K폴드는 만약에 두 개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 비율이 6대 4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폴드에서도 그 비율이 6대 4로 유지되도록 데이터를 나누는 방식을 스트래시파이드 K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K폴드에서도 데이터를 분할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특징과 종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인데요.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목적은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류 또는 회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종류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분리변수 피처원 공간에 대한 현재 분할은 이전 분할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저희가 변수를 가지고 조건을 만들게 되는데 그 변수가 만약에 범주형이었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조건에 yes, no라는 것으로 답할 수 있도록 특정 범주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연속형 변수로 조건을 만든다고 할 때에는 그 값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나뉘는 모양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을 만들 때 그 전 질문이 무엇이었는지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할에 대한 질문이 이전 분할에 대한 질문과 영향이 있다는 것이 이 말이고요. 부모 마디보다 자식 마디의 순수도가 증가하도록 분류나무를 형성해 나갑니다. 불순도 감소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기 있는 노드들은
동일한 것끼리 모여 있게 되고 서로 다른 것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어들이 좀 더 다양해질 텐데요. 독립변수를 뜻하는 것에 설명변수, 예측변수, 휘처 같은 것이 있고, 종속변수를 의미하는 것에 목표변수, 반응변수, 레이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목표변수, 즉 종속변수가 이산형인 경우에 분류나무와 목표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 회귀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산형이라는 것은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범주가 있었을 때 만약에 혈액형이다. 그러면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식의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쓰지 않고 엔코딩을 하죠. 그래서 0, 1, 2, 3이라는 이산형인 숫자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제한된 범주를 갖는다. 그런 데이터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산형이라고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산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특정하게 몇 개의 범주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범주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용으로 쓸 수도 있고 회귀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산형이라는 것은 그 단어 의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냥 정수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범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분류나무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장점을 보자면 구조가 단순해서 해석이 쉽고요. 설명하기 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분할을 할 때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기 때문에 일부 극단적인 이상값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편입니다. 비모수적인 모형으로 선형성이나 정규성, 등분산성 등의 수학적인 가정이 필요하지 않고요. 범주형과 수치형 변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종속변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또한 계층적이고 비선형적인 분할 방식이 교호작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교호작용 해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 분류기준값의 경계선 부분의 자료값에 대해서는 오차가 큰 편이고요. 각 예측 변수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나무가 오버피팅이라는 것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새로운 데이터 또는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예측을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결합해서 상호작용을 통해 종속변수의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교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별과 교육 수준의 조합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교호작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됨으로써 소득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고 변수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나무를 위한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나무를 위한 알고리즘은 CHAID, CART, ID3, C5.0과 C4.5 등이 있으며 하향식 접근 방법을 이용합니다.
하향식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의 알고리즘별 분리, 정지, 기준 변수 선택법을 보게 되면 CART는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라 그래서 분류나무와 회귀나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분류나무 같은 경우에는 진위지수를 사용해서 불순도를 확인하죠. 그리고 연속형 목표 변수에서는 분산 감소량을 사용합니다. C5.0은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래서 분류나무에 관한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지수가 되겠습니다. CHAID는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CH가 chi 할 때의 CH예요. 두 글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분류나무일 때 chi-제곱 통계량 또는 chi-제곱 통계량의 p-value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회귀나무일 때는 아노바의 F통계량 또는 아노바의 F통계량의 p-value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의 분류나무일 때와 회귀나무일 때 어떠한 것을 사용하는지 살펴두셔야 되고요. 작을수록 순수도가 높은 것은 진위지수, 엔트로피지수, 카이제곱 통계량의 p-value, 또 아노바 F통계량의 p-value입니다. 반대로 클수록 순수도가 높은 것에는 분산 감소량과 카이제곱 통계량, 아노바의 F통계량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귀 결정 트리를 위한 두 결정 경계라고 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결정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분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설명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직선을 사용해 영역을 두 개 사각형으로 분할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여기 보시면 올바른 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B처럼 선을 이용해서 두 개 영역으로 나누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선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고요. 여기 있는 선은 이 위하고 아래로 두 개를 나누는 거고 여기 있는 선은 또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를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선은 위하고 아래로 또 두 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뭔가 두 개로 나누는 선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의사결정 나무에서 나올 수 없는 결정 경계예요. 그리고 결정 트리에서 각 구역은 모두 같은 값으로 예측을 하게 되고요. 결정 트리에서 각 구역의 그 예측 값은 해당 구역의 학습 데이터의 종속 변수 평균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결정 트리를 위한 규칙 후보 개수를 보게 되면 범주형과 연속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범주형 같은 경우는 각 범주가 규칙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형 변수인 경우에는 A, B, O, A, B라고 해서 4개 범주가 각각 X인가 아닌가와 같이 규칙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형 같은 경우는 A형인가 아닌가죠. 연속형 변수는 포함된 유니크한 데이터의 개수 빼기 1만큼의 후보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나이 변수인 경우 12, 15, 20, 25, 32 이런 식으로 5개 값이 있었다면 4개의 값이 규칙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칙은 특정한 값보다 작다와 크거나 같다와 같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작은 값은 그 값보다 작은 것이 없어서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보다 작다, 15보다 크거나 같다, 20보다 작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범주형 변수 A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고 범주형 변수 B에는 또 세 가지 범주가 있어요. 그리고 연속형 변수 C에는 5가지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세 개 변수를 이용해서 결정 트리를 만들 때 루트 노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 후보의 개수를 구하면 A가 세 가지죠. B도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줄어드니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해서 10개가 규칙 후보가 되는 것이죠.